일단 두 가지 약간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좀 심각하다. 이걸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 또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약간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40년간 세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탈세계화. 그렇죠. 약간 뭐 제2의 냉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딱 구도가 뭐냐면은 이 권위주의 국가, 뭐 이를테면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북한, 그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국가와 자유진영 간의 약간 전쟁 내지는 알력 다툼,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진영이 갈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들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라든지 그렇죠. 이란도 뭐 볼 수도 있고요. 예. 중국도 사실 뭐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알력 다툼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편승을 해서 자기도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 흐름을 타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 권위주의 국가 간의 관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좌시하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으세요.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거.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최근에도 뭐 헌법에서 통일이라는 용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해안 군계선 다시 긋는다. 원래 사실 6.25 전쟁 이후로 NLL 이게 이제 완벽한 그냥 해상 그런 분계선, 뭐 영토를 나누는, 영해를 나누는 그런 분계선이었다면은 아예 요번에 다시 긋는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액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얘네가 싸울 생각이고 공격할 생각이었으면은 안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 공격할 거야. 나 너희 싫어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습 공격을 한다는 거죠.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뭔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의 내부가 상당히 불안하다.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3급 비밀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뭐 정확한 타이틀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실태 조사예요. 이게 이제 뭐 한 수년간에 걸쳐서 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건데, 예전에는 뭐 북한의 그런 세습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뭐 10%, 20% 정도에 불과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50%가 넘어간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외국 영상물 시청 비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50%, 30%, 40% 넘어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뭐 사실 해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이런 거 안 듣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민들이 이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북한 체제에 순응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슬슬 깨우치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뭐 최근에 이제 뭐 한 10대들이 한국 드라마인가? 몽골 봤다라고 해서 12년형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를 한 거를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봤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남한말? 뭐 북한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 오빠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쓰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보고. 그래서 이런 법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길 시엔 최대 사형.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막 못하게 하면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더 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숨어서.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이런 불안한 그런 문제 같은 거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위기다라고 하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뭔가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내부의 불안을 어떻게든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4대 세습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 김주애를 먼저 공개를 해서, 게다가 또 여성이잖아요. 다른 자식들도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걸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 4대 그 세습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독 그 북한 연구센터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시 현대그룹에 현대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대아산이 뭐 했던 기업인지 아세요? 그 북한 금강산. 금강산 관광 했었던 그 사업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연구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연구진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 GDP를 추정하고 뭐 그래요. 네, 실제. 그 추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되게 재밌죠? 네. 예를 들면 뭐 쌀 가격을 가지고 그 쌀이 뭐 북한에서의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어쨌든
그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대리 변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만났고 정말 코로나19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많이 없는 나라였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그대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고물가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정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상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뭐 식료품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 주민이 그냥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기근율을 가지고 보통 표현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근율이 얼만큼까지 생겼다 하면 봉기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아요. 그쪽 경우.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흥미롭네요. 기근율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순간 소위 이제 봉기한다.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기근율이 그만큼 정말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북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글로벌리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역시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긴장감도 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론 전쟁이나 이런 걸 놓고 경제적인, 산업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송구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함의를 좀 찾아본다면 우린 경제토론이니까 역시 방위산업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저자로서 이 여러 산업 섹터를 보셨을 텐데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위산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탈세계화 시대, 냉전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은 방위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사실 분단 국가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사실 이런 뭐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이후로 점점점 이 방위비는 투자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불이 나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물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란이나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은 사실 당연히 미국제가 좋겠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지만은 가격이라든지 납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빨리 아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다 커버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약간 경찰관 역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면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 2기 때부터는 점점 이제 미국이 발을 뺍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와가지고 뭔가 미국이 독자 생존하고 뭐 동맹국들 뭐 관계를 끊고 뭐 그렇게 비춰지긴 있는데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상관없이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로 간다는 그런 여러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미국 정부의 그런 부채 규모가 34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이제 4경이 넘거든요. 근데 대충 이제 이자율을 곱해보면은 한 4%라고 치면은 대략 한 이자가 1,600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천조국 하는 게 방위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자가 방위비를 초월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로 사는 나라인데 그 부채도 사실 정도껏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발생하는 이자가 미국이 사용했었던 국방비를 초월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약간 패권국의 약화되는 신호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너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 해줄게 했는데
점점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한미군 가지고 있을 때 방위비 내라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막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렌드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토 막 탈퇴한다고 막 레토릭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건데 결국엔 분담비 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공짜로 쓰지 마라. 네. 무조건 분담비 내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국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미국이한테 방위비를 더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호주에서 그렇죠. 군함 이슈도 있고 캐나다 잠수함 그런 수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또 일본이랑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예전에는 미국이 중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중동이. 그러니까 걸프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에너지 전쟁이다. 그런 말도 있었고 더 과거로 가다 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중동과 이 미국 진영 간에 또 약간 알력 다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중동에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최대 생산국이 됐죠. 석유에. 물론 이제 매장량은 중동이 더 많긴 하지만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값싼 원유를 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원유의 비중보다는 앞으로는 이 반도체, 첨단 이런 쪽 비중이 더 커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중동을 신경 쓸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미 진영이었던 사우디라든지 네. 등등 여러 국가들도 미국만 믿고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군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산 그런 다양한 무기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분단 국가라는 그런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죠, 장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되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재밌는데 이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이 책에서 유망하다라고 추천하는 그 산업 섹터가 몇 개 있고 비추천하는 산업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24년 경제전망서에서 탈세계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방위 산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제 산업 트렌드 섹터에서 방위 산업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책에서 공통되게 추천하는 산업 섹터다. 그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말씀을 드렸고 책 보신 분들이 또 댓글로 되게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인데 같이 운동 모임 하는 테니스 모임 하는 그 모임 중에 그 방위산업청 사업청 직원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세요. 한 모임에 왜 방위사업청 근처에 있는 한 클럽이 있어요. 제가 화목에 가는 그 클럽인데 거기에 방위사업청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한번 더블 체킹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블 체킹까지 한 거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K방산이 A+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A0입니다. 그러니까 A0 등급이니까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A+급 미국 방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양이에요. 양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보를 보통 한 다음에 무기나 무기 체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고사양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분절화의 기간, 탈세계화의 기간 동안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이런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고사양, 고가격의 그런 제품보다는 적당한 사양에 적당한 가격의 방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의견을 좀 교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방위산업 섹터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생각이고 어쨌든 긴장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방위산업만큼은 조금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 시장에서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토론이니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래요? 부분이어서 네. 가격이나 납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능은 미국 게 이제 좋긴 하겠죠. 네,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납기라든지 그다음에 기구 같은 그리고 방산 그 특징상 한 번 파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사후 관련해서 뭐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납기 준수 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들을 다 했어요. K방산 말고 소위 건설 산업에서.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화공 플랜트 만들고 도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발주했을 때보다 확실히 납기 준수를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뭐 AS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된다는 것을 이미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만큼도 AS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니까 또 납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나름의 고품질이고 뭐 A 플러스 등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K방산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수출액이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뭐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책을 펼쳐놓고 여러 산업을 또 여러 트렌드와 함께 믹스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이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 국내 코스피 뭐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 네. 부분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좋습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올해는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이익 기대치라든지 작년에 오른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한다면은 딱히 뭔가 위로 방향성이 확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특히나 이제 여기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다. 그거 더 싫어하겠죠, 사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되게 많이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이 좀 약화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약간 다시금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그 주거비인가요? 렌트비? 이런 네. 부분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핵심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약간 좀 간과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그 다음에 뭐 2년물이나 단기물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좀 낮죠. 그 다음에 10년물은 더 낮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안 떨어져가지고 뭔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갑작스럽게 또 10년물이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10년물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2년물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고 생각은 뭐냐면은 뭐 지금 뭐 AI 되게 핫하고 막 뭐 자고랑 뭐 몇십 프로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막 전 재산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제 빠지면서 좀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적인 그런 현금을 마련해 놓으셨다가 실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싸졌을 때 뭐 들어간다든지 네. 약간 그런 투자 전략을 올해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참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지막 조언까지도 너무 좋았고요. 이 경임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예요. 제 채널에서. 네네. 토론 시리즈인데 토론 이렇게 처음 참여해본 소감 어떠세요? 근데 이게 혼자만 얘기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약간 의견을 좀 주고받고 네. 하니까 훨씬 더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예. 저도 이제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소감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 펼쳐보듯이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됐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것이나 메가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와 함께 산업 섹터별 어떤 특징들을 같이 조합을 맞추면서 들으셔서 좀 도움이 더 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